오랜 역사의 뒤양일에서 한때 자신이 목숨 바쳐 수호하던 나라의 심장을 꿰뚫는 칼이 되어야만 했던 한 영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째서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을 뒤엎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혼돈의 시대 속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결정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 인물의 운명이 한 왕조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거대한 서사가 펼쳐질 테니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천년의 영화를 누리던 고려는 14세기에 접어들며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의 탐욕과 부패가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함 그 자체였는데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는 이민족이 쳐들어와 개경까지 함락시키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고, 남쪽과 서쪽 해안에서는 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침략해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지고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해야 했죠. 고려라는 나라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는 낡은 배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의 한가운데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댈 곳이 되어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북방 변방 출신의 무장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무예와 뛰어난 지략을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드넓은 만주벌판을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영웅처럼 용맹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는 왜구와 홍건적의 침략이 극심하던 시기에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362년에는 홍건적을 격파하며 고려의 수도 개경을 되찾았고, 1377년에는 지리산에서 왜구를 섬멸하는 등 가는 곳마다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활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이성계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고 군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으로도 명성이 높았죠. 덕분에 백성들은 그를 구국의 영웅,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 칭송하며 열렬히 따랐습니다. 고려 왕실이 무능함과 부패로 점철되어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성계의 존재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승리라는 두 글자가 따라붙었고, 백성들은 그에게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곧 한 영웅의 비극적인 운명과 맞닿아 있었으니 과연 그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제 시간은 1388년으로 흘러갑니다. 고려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한 사건에 서막이 오르던 해죠. 당시 고려는 명나라와 천령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천령 이북의 땅이 본래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그곳에 관청을 설치하려 했죠. 이에 고려의 우왕과 실권자 최영 장군은 강경책을 고수하며 요동정벌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요동은 고구려의 옛 땅이라는 명분 아래 명나라의 심장부를 치겠다는 발상이었죠. 하지만 이성계는 이 계획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요동정벌이 무리한 전쟁이 될 것이라 직감했죠. 당시 이성계는 팔도도 통사라는 직책으로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요동정벌의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압록강변 위화도에 도착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친 강물과 함께 병사들을 위협하는 장마철의 거대한 물살, 그리고 전염병의 그림자였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사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었죠. 이성계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술적인 어려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였죠. 이 무리한 전쟁이 가져올 엄청난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군율과 왕명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백성을 향한 책임감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결국 이성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우왕과 최영에게 사불가론, 즉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요동 정벌을 만류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여름철 농번기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이다. 셋째, 요동 정벌을 위해 국경을 비우면 왜구가 침략할 위험이 크다. 넷째, 한창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높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시달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성계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우왕과 최영은 그의 간언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징역하면 수많은 병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렇다고 왕명을 거역하면 역적으로 몰릴 터였죠.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신념과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택합니다. 압록강 위화도에서 병사들에게 회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은 개경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우왕과 최영은 크게 당황했죠. 최영은 이성계의 군대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거침없이 개경으로 진격했고 결국 최영은 체포되어 귀양길에 올랐다가 처형당하고 맙니다. 우왕 또한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났죠. 위화도 회군은 단순히 군사적인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의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든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이 회군을 통해 고려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의 손에 고려의 미래가 달려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고려의 충신이라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성계는 폐위된 우왕의 뒤를 이어 창왕을 옹립하고 이후 공양왕을 세우며 고려의 왕실을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쇠락해가는 고려 왕실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조준,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 세력과 손을 잡고 과전법을 실시하여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등 점진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다져갔습니다. 개혁의 칼날은 권문세족의 기득권을 향했고 이는 곧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의 혁명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충신들은 여전히 이성계의 행보를 경계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바로 포은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오랜 동지이자 개혁을 함께 추진했던 벗이었지만 역성혁명, 즉 왕조 교체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까마귀 싸우는 굴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시조처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고려에 대한 충절을 굳건히 지키려 했습니다. 이성계는 정몽주를 회유하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죠. 결국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의 오랜 벗이자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주교 위에서 피로 물든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성계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그의 앞에는 오직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몽주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성계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분명한 신호탄과 같았죠. 고려의 마지막 충절이 선주교 위에서 쓰러진 그 순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알리는 비장한 서곡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이제 거침없이 새로운 왕조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그는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명목분인 왕이었던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는 등 고려의 권력을 차근차근 그러나 단호하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력만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혼란에 빠진 고려의 모순을 개혁하고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새 시대를 설계할 비전과 명분이 절실했죠. 바로 이때 새로운 사회를 꿈꾸던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정치적, 사상적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정도전은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나라,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왕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재상이 왕을 보필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죠. 이성계는 이들의 깊이 있는 사상과 개혁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고려의 낡은 관료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테죠. 오랜 시간 뿌리내린 기득권층의 저항과 백성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은 엄청난 과제였을 겁니다. 마침내 챔셈 92년 7월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아 새로운 왕조를 창건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정했고 이로써 한반도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수많은 피와 고뇌 그리고 때로는 비극적인 불가피한 선택들이 얽히고 설켜 도달한 지점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골룡포를 입고 왕위에 오르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평생을 나라를 지키는 무장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지키던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고 새로운 국가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이었으니 그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과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 즉 지금의 서울로 옮기는 천도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읍 이전이 아니라 고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길지이자 새로운 이상을 담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한양에는 정도전의 설계 아래 궁궐과 종묘, 사직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법전과 제도를 정비하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기 마련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안감과 수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반발과 혼란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태조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이러한 격동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들의 비전을 밀어붙이며 조선이라는 새로운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돛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피로 얼룩진 격동의 시대를 넘어 한반도에는 무려 500년 역사에 대장정을 시작할 조선이라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한 왕조의 교체를 넘어 이 땅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태조 이성계의 마음은 과연 편안했을까요? 새로운 시작의 환희 뒤편에는 또 다른 고뇌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왕실 내부의 갈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환희 뒤편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바로 왕실 내부의 갈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었죠. 조선의 기틀이 차에 잡히기도 전에 다음 왕좌를 둘러싼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궁궐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개국 공신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통치를 꿈꾸며 왕자들의 사병 혁파를 주장했고, 이는 강력한 왕권을 열망하던 아들 이방원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태조 이성계는 어린 왕자들을 후계자로 생각했지만 이미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방원의 눈빛에는 뜨거운 야망이 서려 있었죠.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비전 사이에서 이방원의 고뇌는 결국 피로 얼룩진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1398년 한밤중 궁궐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으니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비롯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바람을 일으켜 왕좌를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앞에서 벌어진 자식들의 칼부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를 겨누는 참혹한 현실은 태조 이성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수많은 적과 싸워 이겼던 그였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의 배신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손에 피를 묻히며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충의와 인륜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태조 이성계는 왕위를 아들 이방원에게 물려주고 산광으로 물러나는 쓸쓸한 퇴장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으킨 새로운 나라 조선의 왕좌에 오른 것은 바로 그 피의 격변을 주도했던 아들 태종 이방원이었던 것이죠. 함흥으로 떠나 은둔하며 상심을 달래던 그의 뒷모습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비장함과 함께 깊은 인간적 고뇌와 회한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처럼 태조 이성계의 삶은 단순히 위대한 왕조를 창건한 영웅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영웅으로서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가족 간의 비극적인 갈등이라는 개인적인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왕자의 난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고 결국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의 권력 중심에서 멀어져야 했죠. 하지만 그의 선택과 고뇌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선이라는 찬란한 500년 역사는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한 무장의 결단이 한 왕조의 운명을 넘어 이 땅의 역사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의 피 맺힌 고뇌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큰 줄기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삶은 단순히 왕조를 창건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인간의 고뇌와 비극,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감내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힌 거대한 용기의 기록입니다. 그의 선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